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여성입니다. 대한물산이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결혼 6년 차 남편과 이혼 소송을 끝냈어요. 당돌하게도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은 남편의 상간녀가 저를 도발하고 남편과 함께 저를 기만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서 몇 자 적어보려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처럼 남편의 열등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대한물산에 입사한 지 14년 되는 해였어요. 동기들보다 승진이 빨라서 30대 중반에 부장 자리에 올랐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남편과는 사내 연애로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 이름은 한태준이고 과장 직급이지요. 저보다 3살이나 어리고 입사도 저보다 3년 늦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제 커리어를 자랑스러워하는 줄 알았어요.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 승진 소식을 축하해 줄 때마다 남편은 웃으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저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남편의 직속 상사는 아니었지만 직급 차이는 누가 봐도 분명했어요. 회의실에서 마주칠 때면 다른 직원들이 저에게 부장님 하고 깍듯이 인사하고 남편에게는 그냥 한 과장 하고 편하게 부르는 걸 볼 때가 많았거든요. 처음엔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직급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는 그냥 아내였고 남편은 그냥 남편이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회의 어땠어? 제가 물으면 남편은 짧게 대답했어요. 뭐, 그냥 그랬지. 팀장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부장님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있나?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은근한 가시가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시댁은 지방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며 자리 잡은 집안이었어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두 분 다 체면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셨고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시아버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남 부끄러운 짓은 안 하고 살았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어른들의 훈계인 줄만 알았어요.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작용할지는 그땐 전혀 몰랐죠.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새로운 인턴들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현장 경험을 쌓으러 온 학생들이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민아였어요. 밝고 싹싹한 성격이라 부서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특히 남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배정되면서 남편과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과장님, 이 자료 정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 덕분에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미나 씨는 남편을 마치 대단한 선배처럼 대했고 남편은 그런 태도에 조금씩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그냥 신입 인턴의 예의 바른 태도라고만 생각했어요. 설마 그게 나중에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미나 씨가 부서에 들어온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저는 남편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자꾸 늦어졌고 회식이 없는 날에도 저녁 약속이 잦아졌어요. 오늘도 늦어? 프로젝트 때문에 팀원들이랑 늦게까지 봐야 할 게 있어. 먼저 자. 제가 물으면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이 많은가 보다 했죠. 저도 부장 자리에 있다 보니 야근이 잦은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프로젝트라는 게 정작 저는 결제 라인에서 한 번도 관련 서류를 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같은 회사, 같은 층에서 일하다 보면
소문이라는 게 참 빠르게 돌더라고요. 어느 날 옆 부서 후배가 커피를 마시다가 슬쩍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부장님, 저희 부서에 이상한 얘기가 좀 도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요? 아니에요. 그냥 소문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후배는 말을 하다 말고 얼버무리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휴대폰을 슬쩍 본 적이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가더라고요. 화면에는 낯선 이름의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죠. 과장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부서 후배가 상사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등기 우편이 하나 도착했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은행의 안내문이었습니다. 공동 명의의 집이다 보니 담보 설정 안내문은 명의자 모두에게 발송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저는 그 우편을 열어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한태중 고객님 귀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출 금액은 무려 1억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그 우편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집에 무슨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남편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이내 둘러대기 시작했죠. 아, 그거 친한 후배가 사업한다고 해서 잠깐 투자 좀 하려고. 투자? 우리 집을 담보로? 근데 이건 내 인감도 필요한 거잖아. 저는 그제야 얼마 전 서랍 정리를 하다가 인감 도장이 제자리에 없었던 게 떠올랐었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다른 곳에 뒀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당신이 요즘 바빠 보여서 인감 증명서 뗄 때 필요하다길래 미리 좀 챙겨놨었어. 나도 모르게 그걸 가져갔단 말이야? 별거 아니야. 금방 갚을 거니까 당신은 몰라도 돼.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제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제 동의도 없이 우리 부부 공동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은행 우편물을 제가 먼저 봐서 이것도 알게 된 거지 남편이 먼저 받았다면 제가 모를 일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자 배임 행위였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후배 사업에 투자라니요. 저는 회사에서 십수년을 협상하고 전략을 짜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것보다 침착하게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회사에서도 부장으로서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처리했고 집에서도 남편에게 의심하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우리 부부의 재산 상황과 남편의 행적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저는 우연히 미나 씨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부장까지 되신 거예요? 미나 씨는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많이 달갑진 않더라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미나 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한 과장님 보면 부장님이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을 살짝 멈칫했어요. 미나 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 말을 던졌지만 그 말 속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러워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인턴 사원에게까지 하고 다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를 잘 다녔어요. 하지만 남편의 계좌 내역과 카드 문자를 하나씩 캡처해서 따로 폴더에 저장해 두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낯선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게 누군지 바로 알아봤어요. 이민아 씨였습니다. 부장님, 저 이민아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과장님이랑 저 그냥 그런 사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예요. 그래서요? 저는 잠시 그 메시지를 노려보다 천천히 답장을 했죠.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답장을 보냈어요. 상대가 원하는 반응,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애원하는 모습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인턴은 제 반응이 예상 밖이었는지 곧바로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라니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저 이제 곧 졸업하고 과장님이랑 살림 합칠 거예요. 살림을 합치든 말든 그건 두 분 사정이고요.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대답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인턴은, 아니, 상간녀는 메시지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만만해 보이세요? 저 곧 부장님 자리 넘겨받을 사람이에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좋게 정리하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늙은 여우는 꺼지세요. 저는 속으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손끝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제 자리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쪽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4년을 다닌 회사에서 결혼 6년 차에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연애 시절 남편이 저를 보며 웃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가 곧바로 지워졌습니다. 지금 그 얼굴을 떠올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결혼을 쉽게 놓을 수 없는 이유들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시댁과의 오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제 위치를 지키려면 이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개선이 앞섰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부의 스캔들이 잘못 퍼지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저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침착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저는 회사 복도에서 그 상간녀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인사를 건넸어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예의 발랐지만 눈빛에는 은근한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어요. 네, 수고하세요. 염치도 없는 인간들. 가슴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그러나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상간녀의 메시지는 한층 더 거칠어졌어요. 아까 복도에서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겁먹은 건 아니시죠? 저 사실 부장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과장님이 훨씬 나은데. 과장님이 뭐가 그렇게 나은지 근거 있으면 한번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저를 도발하는 말들을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되물었죠. 이 말이 결정타가 된 모양이었어요. 상간녀는 다음날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오피스텔로 보이는 낯선 공간이었고 신발장에는 남편의 구두가 놓여 있었죠. 이게 근거예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과장님이 얻어주셨어요. 나이 먹고 늙었으니 부장님 매력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이제 그만 인정하시고 자리 좀 넘겨주세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손이 떨렸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답장을 보냈어요. 오피스텔 하나 얻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 정도 사진 갖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대답에 상간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 정도 사진 하나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그리고 바로 상간녀는 또 다른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래도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부장님보다 저랑 있을 때가 훨씬 편하대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속으로 쓴웃음이 났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결국 자기 열등감을 감추기에 편한 상대라는 뜻이라는 걸 그 상간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도발하듯 대답했어요. 왜 편하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직급이 높고 능력이 있으니까 처음엔 저를 인정해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매번 저한테 밀리니까 완전 초짜한테 마음을 줬나 보네요. 그런다고 유부남을 받아주는 당신도 안 봐도 수준 이하예요. 이 말이 상간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렸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며 이상한 낌새를 느낀 눈치였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피곤해서 그런가 봐. 남편은 더 캐묻지 않고 넘어갔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남편에게 아무것도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사실 남편이 들킬까 봐 걱정해야 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저는 제 손에 있는 카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섣불리 티를 냈다가는 오히려 상대에게 대비할 시간만 벌어주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걸 받았습니다. 그 상간녀가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중요 부위만 겨우 가려져 있을 뿐 두 사람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이제 확실하죠? 저희 진짜 진지해요. 이제 늙은 여우는 좀 꺼져주세요.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손끝이 사진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상간녀는 제가 화를 내며 무너지길 바랬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사진 한 장이 앞으로 제게 얼마나 유리하게 쓰일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그 사진을 곧바로 별도 폴더로 옮겨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대화 전체를 캡처해서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어요. 나중에 혹시 파일이 손상되거나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 외장 하드에 따로 백업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문서를 별도로 작성했어요. 첫 번째 도발 메시지가 언제 왔는지, 오피스텔 사진은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은 정확히 몇 월 며칠에 받았는지까지 전부 날짜와 시간을 표기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를 자극해서 순순히 물러나게 만들려는 그 행동이 오히려 스스로 제 손목에 완벽한 증거를 쥐어준 셈이었으니까요. 정말 순진한 건지 순수한 건지.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어요. 이 사람과 함께한 6년이 다 거짓은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그 기억조차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회사에서 알게 된 변호사 지인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휘진 씨,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저 이혼 소송이랑 손해배상 청구 지금 바로 준비하고 싶어서요. 이혼 소송이요? 왜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어요. 한 과장님이요? 증거는 확보하신 거예요? 네, 상간녀가 직접 보내준 사진들이 있어요. 오피스텔 내부 사진이고 두 사람이 같이 찍힌 사진까지요. 날짜랑 대화 내용도 전부 남아있고요. 그 정도면 승사는 충분할 텐데 일단 자료들부터 한번 넘겨주세요.
근데 희진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바로 터뜨리실 거예요? 아니요, 아직은요. 사실 저에게는 당장 터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명절마다 집안의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지켜봐 왔었거든요. 섣불리 소문이 흘러나가면 오히려 제가 먼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이걸 어설프게 터뜨려서 남편이 발뺌할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와 완벽한 계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죠. 그리고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인감을 가져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어? 그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 부분도 별도로 반영할 수 있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남편의 재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공동 명의 아파트인데 현재 시세에 몰래 인감을 가져가 받아낸 대출금 1억 원, 그리고 카드 내역을 통해 확인한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까지 하나하나 엑셀 파일에 항목별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숫자로 정리하다 보니 남편이 그동안 상간녀에게 쏟아부은 돈이 1억 3천에 가깝다는 게 드러났어요. 저는 그 파일을 보면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어떻게 한 푼 한 푼 모아서 마련한 아파트를. 이제 더 이상 감정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고 계산도 끝났으니까요. 남은 건 이걸 언제, 어떻게 터뜨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증거를 다 정리하고 나서도 한 가지가 더 남아있었어요. 바로 시댁 어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남 부끄러운 짓은 안 하고 자랐다.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이번 폭로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끝날 문제 같지 않았어요. 가문의 명예에 정면으로 먹칠을 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다시 통화를 했어요. 희진 씨, 준비는 다 끝나신 거죠? 네, 이제 남편한테 이혼소송 서류 접수하기 전에 먼저 사실 확인부터 정리해서 알릴 곳에 알리려고요. 어디에 알리실 계획이세요? 아, 시댁 가족 단톡방이랑 회사 사내 게시판이요. 두 곳 다요? 괜찮으시겠어요? 회사 부장님인데. 그럼요. 남편 발뺌할 시간 안 주고 바로 터뜨리려고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두었던 파일을 열었죠. 글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이 글을 올리는 순간 제 결혼 생활도 남편의 회사 생활도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먼저 시댁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30명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있는 방이었죠. 시아버지가 모든 제사를 총괄하시고 집안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지요. 평소엔 조용한데 행사 때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톡방이었어요. 저는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태준 씨가 인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네요. 제 인감을 몰래 가져가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말입니다. 증거는 아래 첨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내 익명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름은 가렸지만 부서와 직급만으로도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게시글을 올리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시댁 단톡방에 폭발하듯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먼저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태준이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다고? 세상에, 이런 애를 어떻게 믿고 살았니? 희진아, 얼마나 힘들었어. 작은 어머님도 글을 남기셨죠. 시아버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죠. 한편 회사에서는 더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내 게시판 글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치솟았고 여기저기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마케팅부 한 과장님이라며? 난 눈치채고 있었지. 어떻게 인턴이랑 그럴 수 있냐? 이제 사회에 나오는 애를. 불륜엔 나이도 없다 정말. 인턴이랑 살림을 차렸다고? 미쳤네. 부장님 진짜 안 됐다. 능력도 좋으신데. 여러 가지 게시글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그 글들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미쳤어? 이걸 왜 여기에다 올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지. 희진아, 제발 이거 빨리 지워줘. 나 회사에서 매장당해. 매장이라니. 당신이 스스로 판 무덤인데 왜 나한테 지워달래. 부탁이야. 이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둘 다가 아니라 끝나는 건 당신 혼자야. 그 여자랑.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그날 회사에서는 온종일 술렁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자리를 지켰지만 지나가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귀에 들어왔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이제 회사 어떻게 다니라고? 회사를 어떻게 다니냐고? 그건 진작 생각했어야지. 와이프가 같은 회사 건물에 있는데 바람이 말이 돼? 그것도 회사에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까지? 인턴한테 오피스텔 얻어주고 내 인간 몰래 가져가서 대출까지 받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 사진도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사진 아니야. 네 상간녀가 보내준 사진이야. 남편은 잠시 말을 잃더니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잘나서 그런 거잖아. 나는 항상 당신 그늘에 가려서 숨막히게 살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잘난 게 쟤야? 그럼 나보고 일부러 못난 척하면서 살았어야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럼 뭔데? 열등감 느껴서 인턴한테 가서 위로받고 그러다 들키니까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희진아,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나 이혼은 안 돼. 우리 집에 이혼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저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죠. 이제 와서? 이미 늦었어. 남편은 그날 밤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아버님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어요. 아가야, 본가로 좀 와줄 수 있겠니? 태준이도 불렀다. 저는 그날 오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앉아 계셨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태준아, 고개 들어봐라.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시아버님은 그대로 손을 들어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이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그리고 이 사진은 누가 보낸 거야? 어떻게 알게 됐냐고? 남편은 뺨을 감싸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희진이 옆에만 있으면 저는 늘 초라했다고요. 승지도 희진이가 더 빠르고 회사에서도 다들 희진이만 찾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저는 그냥 부장님 남편일 뿐이었자고요. 근데 미나는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줬다고요. 그게 좋았어요. 그것뿐이에요. 시아버님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내가 잘난 게 죄냐? 네가 못나서 그런 걸 왜 희진이 탓을 해? 더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럼 능력을 키울 생각을 했어야지. 인턴이랑 딴 살림을 차려? 희진이 인감까지 몰래 훔쳐서? 시어머님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희진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태준아. 시아버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이 집안 재산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니. 지금 너는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오냐? 우리 집안 대대로 이런 부끄러운 일 없이 살아왔는데 네가 그 전통을 다 무너뜨렸어. 네가 가문에 먹칠을 했다고.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불러 상속 배제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저 이 모든 상황이 참담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제가 받은 충격보다 아버님이 받은 충격이 더 커 보였죠.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나쁜 일들을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게 되는 것 같았죠. 며칠 뒤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남편은 품위유지 위반과 사내 무리를 일으킨 혐의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간녀 역시 인턴십이 즉시 종료되었고 졸업을 앞둔 학교에서도 이 일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저는 예정대로 이혼소송 접수를 했고 남편이 몰래 받은 대출금과 상간녀에게 쓴 비용 전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비로소 조금씩 마음이 놓이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된 뒤 몇 달간 다른 직장을 구하려 했었지만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상태라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시댁에서도 완전히 발길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먼 친척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은커녕 상간녀라는 꼬리표 때문에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대기업 과장이랑 사귄다고 떠들고 다녔다는데 그게 족쇄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4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매장당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지만 모두 자업자득이지요. 저는 법원을 통해 남편에게 대출금과 상간녀에게 유용한 생활비까지 합쳐 1억 3천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섰죠.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지내고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얼마 전 임원 승진 후보로 이름이 올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참 많은 일들을 겪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회사에서는 수근수근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떳떳하기에 제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는 제 자신을 더 믿게 됐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했던 게 결국 저를 지켜준 셈이었으니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증거부터 침착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떠나간 사랑에 미련두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